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지식 스토리텔러, 핀플루언서 재벌형입니다. 요즘 갓생 살기 진짜 빡세죠? M4 세대를 넘어 이젠 뭐 포기할 것도 없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현실이 된 시대. 다들 영끌에서 집 사고 파이어족이 되겠다고 아끼고 또 아끼는데 부자가 되는 길은 왜 이렇게 멀고 험난할까요? 만약 제가 부를 축적하는 확실한 치트키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지난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거의 100%의 승률을 자랑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요? 석유 사업보다 수익성 높고 은행업보다 안정적이며 그 어떤 독점 기업보다 정부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사업. 오늘 이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지혜, 그 통찰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전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전쟁 수익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전부 정부 계약서와 재무제표로 증명되는 팩트 폭격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5번의 전쟁,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5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동안 이 가문들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듀폰 가문, 록펠러 가문, 모건 가문, 로키드 마틴, 그리고 헨리버튼. 이름들을 기억하세요. 이들은 어떻게 전쟁이라는 최악의 비극을 최고의 사업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전쟁이 선포되면 주가가 폭등하고 정부 계약이 쏟아지고 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 돈은 고스란히 그들의 금고에 남고 다음 전쟁을 기다리죠. 이들은 단순히 전쟁으로 이익을 본 게 아닙니다. 로비, 정치 후원금, 외교 정책 개입을 통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전쟁과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그 영수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계약서 하나하나, 1달러 한 장 한 장까지 추적해보죠. 이야기의 시작은 미국 군산복합체라는 개념을 문자 그대로 발명한 가문, 듀폰 가문입니다. 여러분, 듀폰 하면 보통 테플론 프라이팬이나 화학제품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거대 기업의 뿌리는 바로 화약입니다. 1802년부터 미국의 모든 전쟁에 폭발물을 공급해온 말 그대로 전쟁 비즈니스의 조상님이죠. 1800년 프랑스에서 온 엘레테르 이레네 듀폰이라는 화학자가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는 프랑스 국영 화약 공장에서 일했던 전문가였고 신생국가 미국에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했죠. 당시 미국은 독립전쟁을 막 끝내고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광산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폭발물입니다. 1802년 그는 델라웨어주의 브랜디와인 강가에 듀폰사를 설립합니다. 이치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과 가깝고 공장을 돌릴 수력도 풍부했죠. 그러면서도 도시와는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혹시나 공장이 폭발해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1812년 미영전쟁이 터지자 듀폰은 미군의 화약을 공급하는 첫 번째 대규모 정부 계약을 따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200년 동안 반복될 승리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전쟁이 터진다. 정부는 급하게 폭발물이 필요하다. 이미 생산시설을 갖춘 듀폰이 준비되어 있다. 듀폰이 계약을 따낸다. 생산을 늘리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전쟁이 끝나면 불어난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음 전쟁을 기다린다.
이 패턴은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도 반복됩니다. 1846년 듀폰은 100만 달러가 넘는 화약 계약을 따냅니다. 오늘날 가치로 약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80억 원에 달하는 돈이죠. 하지만 진짜 가치는 돈 그 이상이었습니다. 듀폰을 정부의 최우선 공급업체로 각인시킨 거죠. 지난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납품한 회사는 다음 전쟁에서 가장 먼저 줄을 서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듀폰을 재벌 반열에 올려놓은 결정적 기회, 바로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1861년 북부 연방군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화약을 필요로 했습니다. 4년간의 전쟁, 수백 번의 전투, 수백만 발의 총알. 듀폰의 공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갔고 400만 파운드 이상의 화약을 생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000만 달러 이상, 현재 가치로 3억 달러, 약 4,100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듀폰 가문은 정치적으로 북부 민주당 소속으로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가족은 남부 연합을 지지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들은 북부 연방군에 화약을 팔았습니다. 왜? 계약이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이념.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 그리고 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나자 듀폰은 국가를 구한 애국 기업으로 포장됩니다. 그들의 복잡했던 정치적 입장은 잊히고 오직 이익만이 남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듀폰을 거대 기업에서 왕조로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이 1917년에 참전하기 전부터 듀폰은 영국과 프랑스의 TNT와 무연화약을 팔아치웠습니다. 미국이 참전하자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연합군이 사용한 모든 폭발물의 40%를 공급했죠. 수익은 어땠을까요? 1914년 500만 달러였던 순이익이 1918년에는 8,200만 달러로 뛰어오릅니다. 4년 만에 1600%가 넘는 수익률. 이건 테슬라 초창기 저리 가라죠? 오늘날 가치로는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화학, 플라스틱, 합성물질 사업에 다각화하며 평화시의 제국을 건설했죠. 물론 군수 사업도 놓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폭발물과 낙하산용 나일론을 공급했고 심지어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해튼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비용 가산 계약. 이게 뭐냐면 들어간 모든 비용에 더해 보장된 이익까지 정부가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듀폰은 절대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였죠. 모든 리스크는 정부, 즉 납세자가 떠안았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모든 분쟁에서 듀폰 또는 그 후신 기업들은 군수물자를 공급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방산 부문은 다른 회사로 분사되거나 합병되었지만 가문의 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현재 듀폰 가문의 신탁 자산은 약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화약 장사로 시작해 6대에 걸쳐 부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타자는 록펠러 가문입니다. 현대 군대라면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의 자원, 석유를 100년 동안 독점했던 바로 그 가문이죠. 존 D. 록펠러는 1870년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했고 10년 만에 미국 정유 능력의 90%를 장악합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그냥 독점이었죠. 그리고 미국이 전쟁에 나설 때마다 이 독점은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은 작은 전쟁이었지만
미 해군이 석탄에서 석유를 연료로 쓰는 군함으로 전환하던 시기였기에 스탠더드 오일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함대에 연료를 공급하며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연료를 지배하는 자가 군대를 지배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석유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 최초의 산업전이었습니다. 탱크, 트럭, 비행기, 군함 모두 석유가 필요했죠. 1911년 반독점법으로 스탠더드 오일이 해체되긴 했지만 엑손, 모빌, 세브론 같은 후신 기업들을 통해 록펠러의 지배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미군과 연합군에 연료를 공급하며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죠. 그런데 록펠러의 전략은 듀폰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쪽에만 팔지 않았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독일 자회사는 독일의 연료를 팔았고 심지어 미국이 참전한 후에도 중립국을 통해 독일과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반역 행위가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비즈니스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별개의 회사였으니까요. 아,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 양쪽에 다 거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 양쪽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록펠러는 미국 최고의 부자 가문이 되었고 존 디. 록펠러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패턴은 반복됩니다. 록펠러 계열사들은 미군의 연료를 독점 공급했고 동시에 자회사를 통해 나치 독일과 거래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스탠더드 오일은 독일 화학회사인 IG 파르벤과 합성고무 특허를 공유했고 이는 전쟁을 더 길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상원의원이던 해리 트루먼이 이 조사를 이끌었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너무 중요했으니까요. 군대는 그들의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조사는 조용히 묻혔고 계약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 걸프전, 모든 분쟁에는 석유가 필요했고 록펠러의 후예들인 엑손, 모빌, 세브론이 그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오늘날 록펠러 가문의 재산은 약 110억 달러, 15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군대가 전쟁터에서 불태워버린 석유를 팔아 쌓아 올린 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모건 금융 왕조입니다. 전쟁은 총이랑 기름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돈이죠. 총알도, 기름도 다 돈으로 사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익을 봅니다. 바로 이 전쟁 자금줄을 꽉 쥐고 있던 게 모건 가문입니다. 1900년대 초 JP 모건 앤 컴퍼니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은 전쟁 수익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죠. 전쟁 중인 정부는 어떤 금리로든 돈을 빌린다. 대안은 패배뿐이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립국이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이 이끄는 미국 은행들은 영국과 프랑스에 20억 달러 이상을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500억 달러, 약 7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연합국은 이 돈으로 미국 기업들로부터 무기와 식량을 사들였죠. 즉, 미국 은행이 빌려준 돈이 다시 미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완벽한 순환 구조였고 모건은 그 중간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대출 때문에 미국의 중립은 불가능해졌습니다. 1917년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 은행에 진 빚이 너무 커져서 만약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칠 상황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미국 은행들이 파산할 테니까요. 그래서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 참전을 요청했을 때 그건 단순히 민주주의나 독일의 침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금융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당시 한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려 한다. 우리는 성조기에 달러 사인을 새기려 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참전했고 JP 모건이 대출은 미군의 힘으로 안전하게 보장되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모건은 또 돈을 벌었습니다. 독일이 연합국에 지불해야 할 전쟁 배상금을 모건이 대출해주고 연합국은 그 돈을 받아 미국에 진 빚을 갚았습니다. 모건은 그 모든 단계에서 수수료를 챙겼죠. 제2차 세계대전, 냉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모든 분쟁에는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JP 모건 체이스로 합병된 모건은행은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모건 가문의 재산은 약 300억 달러, 41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 치른 전쟁의 대가로 받은 이자로 쌓아 올린 부입니다. 다음은 록히드 마틴입니다. 정확히는 록히드 마틴이 된 회사들의 이야기죠. 제1차 세계대전부터 군용 항공기 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록히드에게 돌파구였습니다. P-38 라이트닝 전투기, 허드슨 폭격기 등을 수만 대 생산하며 수억 달러를 벌었죠. 그런데 록히드의 혁신은 비행기 제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펜타곤, 즉 미 국방부와의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퇴역 장성들을 임원으로 고용하고 지역구 일자리가 필요한 하원의원들의 지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자를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죠. 한국의 회전문 인사와 비슷하지만 스케일이 다릅니다. 냉전시대, 록히드는 U-2 정찰기, SR-71 블랙버드 등 최첨단 군용기를 만들며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항상 같았습니다. 일단 원가를 낮게 책정해서 계약을 따낸다. 만들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싸네요. 돈 더 주세요. 라고 요구한다. 펜타곤은 프로젝트를 취소하면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라도 돈을 더 준다. C-5 갤럭시 수송기가 완벽한 예입니다. 1965년 최초 계약금은 21억 달러, 최종 비용은 53억 달러, 예산을 150%나 초과했습니다. 록히드가 손해봤을까요? 아니요. 비용 가산 계약 덕분에 모든 비용과 이익을 보장받았습니다. 납세자만 손해를 본 거죠. 1995년 록히드는 마틴 마리에타와 합병하여 오늘날의 록히드 마틴이 됩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로 2023년 매출 650억 달러 중 90%가 정부 계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프로그램인 F-35 전투기. 최초 예산은 2,330억 달러였지만 현재 추정 비용은 1조 7천억 달러를 넘어갑니다. 억이 아니라 조 달러입니다. 예산을 7배나 초과했지만 록히드는 계속 돈을 받고 있습니다. F-35 부품 공장이 미국 45개 주에 흩어져 있어서 이걸 취소하면 수많은 상원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수백 개의 결함이 발견되어도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헬리버튼입니다. 군수 지원과 물류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회사죠. 1919년 석유 시추 서비스 회사로 시작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부터 군기지, 비행장, 항구를 건설하며 군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패턴도 간단합니다. 군대는 신속하게 인프라가 필요하다. 헬리버튼은 전문성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경쟁 입찰을 할 시간이 없다는 명목으로 수의 계약을 따낸다. 비용 가산 계약으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챙긴다. 베트남전에서 이 패턴은 극에 달합니다. 헬리버튼의 자회사 브라운&루트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의 주요 후원자였습니다. 존슨이 대통령이 되자 브라운&루트는 베트남 인프라 건설 계약을 독식합니다. 정치적 기부, 권력에 대한 접근, 정부 계약, 그리고 이익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고리.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 고리의 정점은 딕 체니 부통령 시절에 찍힙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딕 체니는 전쟁 후 1995년 헬리버튼의 CEO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이 되죠. 그 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지자 그의 전 직장이었던 헬리버튼은 40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따냅니다. 물론 대부분 수의 계약의 비용 가산 방식이었죠. 수십억 달러의 예산 낭비와 부당 청구가 적발되었지만 헬리버튼은 전쟁터는 혼란스러워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며 돈을 계속 지불했습니다. 체니가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헬리버튼의 정부 계약은 400% 증가했고 주가는 3배나 뛰었습니다. 정치인이 퇴직 후 부자가 되고 기업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납세자는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이 5가문의 공통적인 패턴, 즉 전쟁으로 부자되는 7단계 필승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전쟁 전에 미리 자리를 잡아라. 듀포는 화약, 록펠러는 석유, 모건은 자금줄. 전쟁이 터졌을 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2단계, 첫 계약을 무조건 따내라.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을 따냅니다. 한번 검증된 공급업체가 되면 다음 계약은 훨씬 쉬워집니다. 3단계, 비용 가산 계약을 체결하라. 모든 리스크를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비용이 늘어날수록 이익도 함께 늘어나는 마법의 계약이죠. 4단계, 예산을 초과하라. 일단 싸게 계약을 따낸 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비용을 부풀립니다.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능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5단계, 규제기관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라. 퇴역 장성들을 임원으로 영입하는 회전문 인사를 통해 국방부와의 유착 관계를 형성합니다. 어제의 규제 담당자가 오늘의 피감기관 임원이 되는 거죠. 6단계, 더 많은 전쟁을 위해 로비하라. 방산업체들은 매년 수백만 달러를 의회 로비에 쏟아붓고 군사 개입을 지지하는 싱크탱크를 후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됩니다. 7단계, 전쟁 수익을 다각화하라. 전쟁으로 번 돈을 화학, 금융, 부동산 등 평화시의 산업에 투자하여 부를 영속시킵니다. 전쟁이 끝나도 부는 사라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5가문과 기업들이 전쟁 계약을 통해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빼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된 계약금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약 4,856달러, 우리 돈으로 670조 원이 넘습니다. 주가 상승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간접 이익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 즉 1,400조 원을 가뿐히 넘을 겁니다. 이 돈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국민들의 세금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국가 부채입니다. 이 패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국방 예산은 8,160억 달러였고 상위 5개 방산업체가 그중 25%인 2,000억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만약 그 4,856달러가 전쟁 수익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면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20년 동안 모든 미국 대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해 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할 수 있었죠. 10년 동안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 돈은 폭탄과 총알, 전투기를 사는 데 쓰였고 소수의 가문과 기업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공개된 역사적 사실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놀랍게도 이들 중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과징금을 내더라도 그건 벌어들인 수익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죠. 이 기업들은 국가 안보에 너무 중요해서, 고용에 너무 중요해서, 경제에 너무 중요해서 기소할 수 없는 대마불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5개의 가문, 150년의 역사, 모든 주요 전쟁.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얻고 우리는 돈을 내고 군인들은 목숨을 바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국방 예산이나 전쟁 뉴스를 보는 시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다면 전쟁이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비극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 거대한 패턴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부와 권력이 세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면 계속해서 저 재벌형과 함께 이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나가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들은 이 기업들이 애국적이라고 국가에 봉사한다고 가르칠 겁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공개되어 있고 패턴은 150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